조선야화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선비 발견도는 적막한 서재 한켠에 홀로 앉아 허름하게 쌓인 책더미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한때 과거 급제의 뜻을 품고 밤을 지새우며 읽어내던 사서삼경은 이제 먼지 속에 묻혀 색이 발해 있었지요. 가문의 몰락으로 벼슬길이 완전히 끊기자 박선비는 조상 대대로 살아온 한양의 집마저 떠나 외진 산골 마을에 틀어박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벼슬에 오르지 못하면 이깟 학문이 도대체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골방에 틀어박혀 의미 없는 문자나 읽어봤자 알아줄 리는 하나도 없다. 창밖으로는 단풍잎이 바람에 흩날리며 떨어졌습니다. 그 적막한 모습이 사뭇 자신의 처지와 묘하게 닮아 있었지요. 박선비는 하루하루를 무의미하게 흘려보내며 깊은 절망에 잠겨 있었습니다. 허나 마음 한켠엔 여전히 꺼지지 않은 작은 갈망의 불씨가 남아 있었지요. 그래도 먹고 살아야 했습니다. 예전에는 집안 하인들이 알아서 창거리를 사왔지만 이제는 직접 구해야 했습니다. 하여 박선비는 장날이니 시장을 가기 위해 집을 나섰습니다. 박선비는 모처럼 장터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가을 수확철을 맞아 온갖 농산물이 줄지어 늘어선 장터는 생동감으로 가득했습니다. 박선비는 이곳저곳을 두리번거리며 잠시나마 무거운 마음을 덜어보려 했었습니다. 그때 장터 한켠에서 밝은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고개를 돌린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정갈하게 손질한 채소를 늘어놓고 손님들과 정답게 이야기를 나누는 한 젊은 여인이었습니다. 어르신, 이 무는 제가 직접 기른 것입니다요. 달고 아삭해서 입맛에 딱 맞으실 겁니다. 어머님께서 편찮으시다 하셨지요. 이거 드셔보시고 힘 좀 내시라 전해주십시오. 여인은 어려운 살림살이의 손님에게도 기꺼이 정을 나누는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박선비는 그 당당하고 싱그러운 모습에서 자신이 잃어버렸던 삶의 의지를 문득 떠올리게 되었지요. 그런데 그때 여인이 좌판 아래에서 관청의 도장이 찍힌 종이 한 장을 꺼내어 한참을 들여다보더니 이내 난처한 표정을 짓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큰일이구나. 관에서 내려온 것인데 까막눈이어서 도대체 무슨 소린지 모르겠다. 이를 어째야 하나. 그 모습을 지켜보던 박선비는 자기도 모르게 순이를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몰락한 양반이 평민에게 그를 가르치겠다는 것이 우스운 처지일지 모르나 지금은 어째 누군가를 돕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낭자, 괜찮으시다면 제가 그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원하신다면 글을 익히는 법도 알려드릴 수 있사옵니다. 여인은 잠시 놀란 눈으로 박선비를 바라보았지만 곧 밝은 미소를 띠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이옵니까? 그리해 주신다면 이보다 더 고마울 수 없겠사옵니다. 저는 순이라 하옵니다. 발견도라 합니다. 그 순간 박선비는 오래도록 잊고 지냈던 타인에 대한 마음이 되살아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꿋꿋한 삶의 태도는 그가 스스로 외면해왔던 나약함을 일깨우는 동시에 다시 살아가고자 하는 작은 용기를 불어넣었지요. 며칠 후 저녁, 박선비는 약속대로 순이에게 글을 가르쳐주기 위해 집을 찾았습니다. 마을 중심가에 자리한 초라한 초가집은 비록 소박했지만 정갈하게 정돈되어 있었지요. 순이는 박선비를 반갑게 맞으며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선비님, 이런 누추한 곳까지 오시느라 수고하셨사옵니다. 어머님께서도 선비님이 오신다 하니 무척 기뻐하셨어요. 딸이 글을 배울 수 있게 해주시니 정말 고맙습니다. 순이 어머니는 병상에 누워 있었지만 따뜻한 미소로 박선비를 맞았습니다. 박선비는 순이가 어머니를 정성스럽게 돌보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뭉클해졌지요. 그를 가르치는 시간이 끝났습니다. 순이는 더뎠지만 아주 열정적으로 글을 익혔습니다. 박선비는 작별 인사를 하고 돌아가기 위해 집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순이의 방에서
작은 불빛이 새어나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혹여 무슨 일이 있나 싶어 조심스럽게 창가로 다가가니 순이가 낡은 등불 아래서 눈을 비비며 정성스럽게 바느질을 하고 있지 뭡니까? 순이는 병든 어머니를 위해 약값을 마련하려 밤잠을 설쳐가며 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늘에 실을 꿰며 열심히 바느질하는 순이를 보자 박선비는 무언가 머릿속이 밝아지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참으로 대견하다. 하루 종일 일하고 밤늦게까지 글공부도 하였는데 거기에 더해 삭바느질 일까지 하는 여인이라니. 박선비는 자신의 나약함을 깊이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절망에 빠져 있던 것이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깨달았지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박선비의 마음은 온통 순이 생각으로 가득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호감을 넘어서 깊은 사랑의 감정으로 발전하기 시작했지요. 나도 누군가를 위해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구나. 순이낭자처럼 그런 삶을 살고 싶다. 박선비는 순이와 더 가까워지고 싶었지만 조금 망설여졌습니다. 아무리 몰락한 집안이라지만 집안 어르신들이 이 꼴을 보았다가는 큰 경을 칠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튿날 이른 아침, 박선비는 서둘러 마을 이곳저곳을 돌며 믿을 만한 의원을 수소문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산 너머 고을에 사는 노의원 한 분을 어렵사리 모셔온 것이지요. 진료비와 약값은 비상금으로 치렀습니다. 몰락한 양반이 평민의 병환을 위해 자신의 미천까지 털어 의원을 모시고 온 일, 어찌 보면 세상 사람 눈에는 우스울지 몰라도 박선비는 조금의 주저함도 없었습니다. 환자분은 기력이 많이 쇠해 있으시니 당분간은 따뜻한 탕약과 더불어 몸을 잘 쉬셔야 하겠소. 이 약은 하루 3번 끼니 때 들이시오. 이 추운 날 의원님을 모셔오시다니. 어찌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선비님, 저희가 어떻게 이 은혜를 갚아야 할까요? 순이낭자, 은혜라니요. 그저 사람이 사람을 돕는 일일 뿐입니다. 박선비의 말에는 담담한 듯 따뜻한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순이는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고 앞치마 끝자락이 조용히 떨리고 있었지요. 며칠간의 정성스러운 간병 끝에 순이의 어머니는 눈에 띄게 호전되었습니다. 박선비와 순이는 자연스럽게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게 되었습니다. 어머님께서 이렇게 빨리 나아지실 줄은 몰랐어요. 선비님의 정성 덕분이옵니다. 순이낭자의 효성스러운 마음이 하늘에 닿았기 때문이지요. 제가 한 일은 미미한 것에 불과합니다. 순이는 박선비의 세심한 배려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박선비 또한 순이의 예의 바르고 선한 마음씨에 더더욱 깊게 순이에게 빠져들어갔습니다. 딸아, 저 선비님은 정말 좋은 분이시구나. 신분은 다르지만 마음씨가 이토록 따뜻하신 분을 만나기 어려울 거야.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선비님께서는 정말 특별한 분이세요. 어머니의 병세가 호전되면서 박선비와 순이는 더 자유롭게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럴수록 박선비는 순이와 같이 있는 시간이 너무나도 소중하고 행복했습니다. 그날도 약을 다리느라 집안은 쉴 틈 없이 분주했습니다. 순이의 어머니는 한결 나아진 기색이었지만 순이는 여전히 불안한 마음을 떨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박선비는 손수 구해온 약재가 잘 다려지는지 지켜보다가 부엌 한켠에 조용히 앉아있는 순이에게 조심스레 말을 건넸습니다. 순이낭자, 요 며칠 동안 마음에 담아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이 집에 처음 들렀던 날 이후로 낭자를 생각하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 선비님, 제게도 선비님은 그저 고마운 분 이상이 되었어요. 하오나, 제 처지가 이래서 감히 먼저 말씀드릴 수가 없었지요. 부엌엔 아궁이 불씨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고 그 불빛이 두 사람의 얼굴을 따스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서늘한 겨울밤의 공기 속에서 두 사람 사이의 고요한 정적이 오히려 진심을 또렷하게 전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몰락한 양반일 뿐
가진 것도 이름도 없습니다. 허나 낭자에 대한 이 마음만큼은 어떤 비바람이 불어도 변치 않을 것입니다. 그 마음, 제게는 과분할 만큼 소중해요. 선배님을 만나고 나서야 저도 누군가를 기대고 싶다는 마음을 알게 되었어요. 잠시 뒤 순이는 조심스레 손을 내밀었고 박선비는 두 손으로 그 손을 따뜻이 감쌌습니다. 말보다 더 깊은 마음이 조용히 이어졌습니다. 두 사람은 많은 말을 나누지는 않았지만 그날 밤만큼은 누구보다 솔직하고 누구보다 가까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세상의 벽은 여전히 높았지만 그 벽을 함께 바라보고 넘을 수 있는 사람을 서로의 곁에서 찾게 된 것이지요. 며칠 후 박선비와 순이의 관계에 대한 소문이 마을 곳곳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아낙네들은 우물가에 모여 이 흥미로운 이야깃거리를 놓고 갑론을박을 벌였지요. 며칠 후 박선비와 순이 사이에 대한 소문이 마을 골목골목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우물가에 모인 아낙네들은 두레박을 내리며 바가지 물을 퍼올리며 한참을 그 이야깃거리로 입씨름을 벌였지요. 글쎄 그 선비가 순이네 집에 들락날락한다더라니까요. 밤늦게까지 약을 다려줬다는 소문도 있대요. 아무리 그 양반이 몰락했다 한들 순이 같은 처녀한테 마음을 주다니. 그게 쉬운 일이겠어요? 근데 순이도 말이요. 선비님 앞에서는 꼭 물가의 핀 꽃처럼 웃는다 카더라. 하도 싹싹하고 정이 많으니 그 마음 안 넘어갈 사내가 어디 있겠어? 그러다 진짜 혼인이라도 하게 되면 그 양반 족속들이 가만히 있겠소? 그 집안이 아무리 기운다 해도 체면이라는 게 있지 않소. 소문은 이내 마을을 넘어 박선비의 족친들 귀에도 흘러들어갔습니다. 비록 집안이 기울었다 하나 양반은 어디까지나 양반이라며 어찌 평민 계집과 엮일 수 있느냐고 인상을 찡그렸습니다. 체면이 다 무너졌다느니 가문의 이름에 먹칠을 했다느니 앞뒤 분간도 없이 들끓는 말들이 쏟아졌습니다. 사랑채 안에는 박시문 중에 몇몇 어른들이 모여 소문으로 떠도는 이야기를 두고 얼굴을 붉히고 있었습니다. 기름 먹인 기둥 위에 걸린 현판 아래 박진사가 성난 목소리로 탁자를 내려쳤지요. 이게 말이 되느냐? 아무리 우리가 예전 같지 않다 해도 양반과 자손이 평민 계집이랑 정분을 나눈다니. 우리 박씨 가문이 어디 개천에서 흙탕물 퍼다 먹은 족속이더냐? 다른 족친들도 한 목소리로 고개를 끄덕이며 박선비가 가문을 더럽혔다고 입에 거품을 물었습니다. 이들은 그 자리에서 박선비를 불러내어 호통을 치고 심지어 족보에서 이름을 빼겠다느니 선영 출입을 금하겠다는 이 하는 말까지 내뱉었지요. 그들의 말끝마다 망한 집안이라도 기계 하나는 지켜야 가문이라 할 수 있다는 헛된 자존심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박진사가 건달들을 부려서 순이의 집 앞에 보냈습니다. 건달들은 대낮부터 욕설과 협박을 쏟아냈습니다. 굽은 허리를 하고 채소를 다듬던 순이는 놀라 고개를 들 수밖에 없었지요. 니년이 어디서 감히 양반과 자손한테 눈독을 들이냐? 당장 발 빼지 않으면 너도 너희 늙은 어미도 이 마을 땅 못 디디고 살 줄 알아라. 건달들은 순이의 집 앞에 돌멩이를 던지거나 밤마다 대문에 짐승피를 뿌려놓기도 했습니다. 이장이나 이웃이 말려보았지만 문중일의 참견 말라며 오히려 윽박지르기 일쑤였지요. 순이는 밤마다 어미 품에 안겨 아무 말 없이 울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선비님께 해가 될까 염려되어 그의 집 앞에도 나가지 않고 마을 장터에서도 모습을 감추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박선비는 분노와 절망에 사로잡혀 답답한 가슴을 두들겼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란 말인가? 어찌 몰락한 가문이 신분에 얽매여 순수한 마음을 이리 짓밟는다는 말이야. 허나 마을에서도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보수적인 이들은 전통 질서를 중시하며 우려를 표했고 젊은 사람들은 진정한 사랑을 지지하는 분위기였지요. 저 때문에 선비님께서 고생하시는 것을 보니 마음이 아파요.
차라리 제가 물러나는 것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요? 우리의 사랑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세상이 잘못된 것이요. 박선비는 주변에서 이렇게 순이를 떼어놓으려고 할수록 더더욱 사랑은 단단해졌습니다. 허나 지금 벌어지는 일을 그저 보고 넘길 수만은 없었지요. 며칠 후 족친들의 압박이 극에 달하자 박선비는 마침내 중대한 결심을 굳혔습니다. 박선비는 순이와 함께 멀리 떠날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지요. 아주 대담하고도 위험했습니다. 선비가 평민 여인과 사랑의 도피행각을 하게 되면 사실상 집안과 의절하겠다는 의미였으니까요. 이곳에서는 우리가 함께할 수 없다. 다른 장소에서 순인왕자와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겠다. 박선비는 가진 마지막 재산들을 정리하여 자금을 마련했습니다. 가문의 대대로 전해오는 귀중품은 물론이요. 서책도 모두 깡그리 팔아치웠습니다. 제가 선비님의 앞날을 망치는 것 아닐까요? 다른 곳으로 간다고 해도 이 조선 땅에서 저희 사이를 곱게 보는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요? 어차피 이곳에 남아 있어서는 우리에게 미래가 없습니다. 어머님도 함께 모시고 함께 떠납시다. 순이는 불안하면서도 박선비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두 사람은 비밀리에 타지로 이주할 세부 계획을 논의했지요. 딸아, 나 같은 노인네가 어딜 가겠니? 가봐야 너희 젊은 사람들 발목이나 잡겠지. 차라리 나는 여기 남겠다. 어머님, 그런 말씀 마세요. 우리는 가족이에요. 함께 가야 해요. 그렇게 박선비와 순이는 멀리 떨어진 다른 도의 작은 마을에서 조용히 살아갈 계획을 세웠지요. 두 사람의 마음속에는 두려움과 설렘이 엇갈리는 감정이 파도처럼 밀려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지의 앞날에 대한 불안보다 마침내 함께 손을 잡고 나아갈 수 있다는 희망이 그들의 가슴을 더 뜨겁게 채웠지요. 그러나 세상이 쉽게 그들을 놓아주지는 않았습니다. 창고 안은 숨막히도록 적막하였습니다. 바닥에는 어젯밤 내린 매질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고 피와 땀이 뒤섞인 그 위에 박선비는 얼굴을 묻은 채 쓰러져 있었습니다. 족친들은 이 날을 마지막이라 정하였습니다. 가문의 체면을 세우려면 평민 계집과의 연은 반드시 끊어야 한다 하였고 몰락했다 하나 이름값은 지켜야 한다며 서씨 집안 여식과 혼례를 밀어붙였지요. 마지막으로 묻겠다. 그 천한 계집과 손을 끊고 서씨 집안 딸과 혼례를 올릴 것이냐? 아니면 박씨 족보에서 이름을 파내고 다시는 문중 땅을 밟지 못할 것이냐? 박선비는 말없이 손가락을 움직였습니다. 피로 굳은 손가락이 겨우 바닥을 짚었고 한쪽 무릎을 끌어올려 간신히 몸을 일으키려 하였습니다. 얼굴은 멍투성이었고 입술은 찢어져 피가 말라붙어 있었습니다. 제가 택할 길은 하나뿐입니다. 순이와 함께 살겠사옵니다. 서씨 집안에 누를 끼쳐 송구하오나 그분은 제 사람이 아닙니다. 순간 족친들의 표정이 일제히 굳었습니다. 박진사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손에 쥐고 있던 부채를 힘껏 내던졌습니다. 이 고집스런 놈아. 가문을 배신하고 계집 하나에 눈이 멀어 이성을 버렸단 말이냐. 내 놈 같은 것이 조상의 피를 받았다는 것이 통탄스럽다. 고통 속에서도 박선비는 단 한 번도 순이의 이름을 잊지 않았습니다. 의식이 흐릿해질 때마다 그 이름이 입술 끝에 맺혔고 순간순간 들려오는 발소리에 혹시 그녀가 찾아온 것은 아닌지 귀를 기울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가문이란 이름으로 지켜온 모든 것이 허상이었음을. 자신을 감금하고 피를 흘리게 한 이들이 같은 피부치라는 사실이 오히려 참담하였습니다. 그때 조용히 창고 문이 열렸습니다. 등잔불 하나 들고 들어선 이는 다름 아닌 마을 이장이었습니다. 이장은 말없이 박선비의 곁에 다가와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선비님, 지금이 나가실 기회요. 사람들 눈을 피해 뒤편 산길로 빠져나가면
몸을 피하실 수 있습니다. 박선비는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두 눈은 결연한 의지로 번쩍였습니다. 이장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창고 문을 활짝 열어젖혔습니다. 그 시각 족친들의 사랑채 앞마당에는 무릎을 꿇은 순이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순이는 족친들 앞에 처음이자 마지막 간청을 올리기 위해 단 한 사람의 도움도 없이 혼자 이 자리에 나섰던 것입니다. 햇살이 비스듬히 떨어지는 마당 위 그녀는 떨리는 두 손을 바닥에 짚고 이마가 흙에 닿도록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이미 천한 몸이 감히 이 자리에 나섰사옵니다. 도련님께서 피를 흘리고 계시다는 말을 듣고 더는 참을 수가 없었사옵니다. 부디 선비님만은 살려주십시오. 그분을 이런 지경까지 만든 모든 죄는 모두 저에게 있사옵니다. 제가 분수를 몰랐사옵니다. 하늘을 우러러볼 자격도 없는 몸이옵니다. 허나 그분만은 해치지 마시옵소서. 말끝이 떨리며 그녀의 어깨가 작게 흔들렸습니다. 마당 주변에는 이미 수십 명의 이웃들이 몰려 있었고 그 누구도 함부로 입을 열지 못하고 숨을 죽이고 서 있었습니다. 족친들은 난감한 표정을 지었고 일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러나 박진사는 끝끝내 냉혹한 눈빛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그는 순이의 말을 끊으며 앞으로 나서더니 두 눈을 부릅뜨고 소리쳤습니다. 내 년이 어디서 감히 양반 문중 앞에 무릎을 꿇고 살아달라 애원한다고 우리가 들어줄 것이라 생각했느냐. 천한 계집이 자기 신세가 뭔지도 모르고 설쳐대는구나. 너와 내 어미가 마을에서 발붙일 수 있는 것도 우리 가문이 모른 체하고 있어 줘서 그랬을 뿐이다. 이제는 감히 기어나와 눈물을 흘리고 있느냐. 순이는 두 손을 더욱 꼭 모으며 다시금 엎드렸습니다. 그녀의 이마가 바닥에 닿으며 조용히 말이 이어졌습니다. 그리하신다면 그리하시옵소서. 저와 어머니는 어디로든 떠나겠사옵니다. 산속이든 길바닥이든 어디든 가겠사옵니다. 허나 그분만은 제발 그분만은 살려주십시오. 순이의 목소리는 점점 잠기고 있었고 눈물은 뺨을 타고 흘러내려 땅바닥에 고였습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돌려 눈시울을 훔쳤고 누군가는 부들부들 입술을 깨물며 족친들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박진사의 분노는 오히려 더 커졌습니다. 이 계집이 기어이 우리 가문의 똥치를 하겠단 말이냐. 너 따위가 뭐라고 사람들 앞에서 이 난리를 부리느냐. 이 꼴이 다 박선비 그놈 때문이다. 인연을 닮아 똑같이 미쳐버린 게지. 그때 마당 너머에서 낯선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모든 이의 시선이 동시에 돌아갔고 그 앞에는 피투성이가 된 채 한 걸음씩 걸어오는 박선비의 모습이 있었지요. 모든 이들이 숨을 삼켰습니다. 박선비는 상처투성이의 몸을 이끌고 순이의 앞에 조용히 멈춰 섰습니다. 순이 낭자, 일어나시오. 더는 무릎 꿇지 마시오. 박선비는 그녀의 손을 잡고 조심스레 일으켰습니다. 무릎이 꺾이고 몸이 흔들리던 순이는 선비의 손길에 힘을 얻은 듯 가늘게 떨리는 다리로 간신히 일어섰습니다. 사람들 사이로 긴 침묵이 흘렀고 그 침묵은 곧 박선비의 단호한 목소리로 깨졌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박씨 가문의 일원이 아니외다. 웅성거림이 터져 나왔습니다. 족친들은 물론 마을 사람들까지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지요. 뭐라? 내 이놈, 제정신이냐? 가문의 이름을 스스로 내던지겠다는 게냐? 그렇소. 더는 이 썩은 껍데기를 짊어지고 살 생각 없소이다. 박선비는 피범벅이 된 얼굴을 들고 족친들 하나하나를 바라보았습니다. 양반이면 다입니까? 재물은 다 날리고 관직도 끊긴 지 오래면서 족보에 이름 적힌 것을 핑계 삼아 사람을 다스리려 드는 저 행태가 과연 선대의 도리를 잇는 것이라 여기십니까? 이 패류나,
감히 그 입을 놀리느냐? 폐륜이요? 그 말씀, 거울 앞에서 먼저 읊으심이 옳겠소. 가문을 이 꼴로 만든 이가 누구인지 그리도 모른 채 하실겠습니까? 잠시 정적이 흘렀고 박선비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토록 쇠락한 것도 모자라 거칠애와 허명만 붙들고 있는 가문이라면 차라리 망해도 아주 잘 망했소. 사람 귀한 줄 모르고 이름만 귀한 줄 아는 자들이 대대로 이어 앉아선 무엇을 지켰단 말씀이요? 족친들 사이로 숨죽인 기침 소리가 돌고 마을 사람들은 얼굴을 붉히며 눈을 떴습니다. 오늘로 박가의 이름은 제게서 끊기옵니다. 이제 제 삶에 박씨 가문의 일원이라 할 구석은 한 줌도 남지 않았사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박진사를 향해 걸음을 옮겨 딱 2걸음 앞에 멈춰 섰습니다. 이만 그 자리에나 계시고 쓸모없이 시끄러운 훈계는 거두시지요. 저는 더는 허울뿐인 이 가문의 일원이 아닙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박진사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분노와 충격에 휘청이던 그는 피가 솟은 듯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르더니 입에 거품을 물고 그대로 뒤로 나자빠졌습니다. 이에 사랑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족친들은 정신을 잃은 박진사를 부축하느라 허둥댔고 마을 사람들은 이 낯선 광경을 넋놓고 바라보았지요. 그리고 그 중심에 고요한 눈빛으로 순이의 손을 잡은 박선비가 묵직한 숨을 내쉬고 서 있었습니다. 이날 밤 마을 사람들은 박선비와 순이의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그날의 외침은 단지 사랑을 위한 선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랫동안 세워져 있던 신분의 벽에 조용히 금을 내는 첫걸음이기도 하였습니다. 박선비는 순이의 손을 꼭 잡고 족친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올렸습니다. 가문에서의 축출은 당시로서는 사회적 죽음이나 다름없었지만 박선비에게는 오히려 가면을 벗고 진정한 자유를 얻는 해방의 순간이었습니다. 선비님, 정말 괜찮으신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돌아갈 수도 없을 텐데요. 저는 지금 이 순간이 가장 행복합니다. 처음으로 제 마음을 온전히 따를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마을 사람들 중 몇몇은 2사람의 용기 있는 결단에 감동하여 은밀히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마을 이장은 조용히 다가와 2사람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을 건넸습니다. 두 분의 용기에 큰 감동을 받았소. 앞으로의 길이 험하겠지만 진심으로 응원하겠소. 박선비와 순이는 마을 외곽의 순이 집으로 돌아와 과거의 모든 것과 조용히 작별을 고하고 있었습니다. 머지않아 찾아올 봄처럼 이들의 새로운 삶도 희망과 생기로 가득 차오르기 시작했지요. 이제 우리는 자유롭습니다. 누구도 우리의 사랑을 막을 수 없지요. 네, 선비님. 어떤 일이 닥쳐도 함께라면 두렵지 않아요. 2사람의 마음은 이제 그 어떤 세찬 바람에도 들리지 않을 만큼 굳건하였고 피로 맺어진 가문과의 인연은 비록 끊어졌으되 그 빈자리를 마을 사람들과의 따뜻한 정이 서서히 메우기 시작하였습니다. 박선비는 창고에서 당한 가혹한 매질로 생긴 상처와 깊은 피로 속에 누워 있었으나 시간이 흐르며 멍자국이 옅어지고 마음의 상처도 조금씩 가라앉기 시작하였습니다. 봄 기운이 기척을 드러내던 어느 날부터는 그의 굳었던 숨결에도 따스한 기운이 스며들기 시작하였지요. 순이는 하루도 거르지 않고 정성껏 그 곁을 지키며 2사람은 말없이 서로의 아픔을 보듬고 있었습니다. 선비님, 오늘은 좀 어떠세요? 많이 나아지신 것 같아 다행이에요. 순이 낭자 덕분입니다. 이런 정성스러운 간병이 아니었다면 아마 아직도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었을 겁니다. 순이는 직접 달인 약초물로 그의 멍든 등을 찜질해 주었습니다. 순이의 손길이 닿을 때마다 박선비는 깊은 안정을 느꼈지요. 박선비는 순이의 헌신적인 사랑에 새삼 감동하며 그녀에게 진정한 행복을 안겨주고 싶다는 다짐을 굳히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찾아오는 따스한 햇살처럼 2사람의 마음에도 조용한 희망의 빛이 스며들고 있었지요. 순이 낭자, 저는 요즘 문득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게 이렇게 귀한 사람을 보내주신 것은 하늘의 뜻이라는 걸요. 선비님, 그런 말씀 마세요. 선비님이 살아계셔서 지금 이렇게 제 곁에 있어 주셔서 그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행복해요. 이들은 하루하루를 서로에 대한 믿음으로 쌓아가며 새로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지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딸아, 선비님은 정말 보기 드문 사람이구나. 너희 둘이 서로를 저리도 아끼는 걸 보니 내 마음이 다 놓인다. 어머님, 저희 정말 행복해요. 돌아보면 쉽지 않은 길이었지만 지금은 아무도 우리를 갈라놓을 수 없어요. 순이의 작고 소박한 집은 이제 두 사람에게 평화의 공간이 되었고 마을 사람들도 점차 두 사람의 관계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순이 낭자, 이제는 우리도 미래를 구체적으로 준비해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 학식으로 마을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쳐 보는 것은 어떨까요?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 요즘 아이들이 배우고 싶어 하는데 가르칠 사람이 없어서 다들 아쉬워했거든요. 저도 도울 수 있으면 도울게요. 두 사람은 서로를 돌보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함께 마을을 위한 일에도 손을 잡기로 하였습니다. 이렇게 그들의 관계는 단순한 사랑을 넘어선 진정한 동반자의 관계로 자라나고 있었지요. 몇 달이 흐른 어느 봄날, 박선비와 순이는 작은 마을에 조촐한 서당을 열었습니다. 비록 기와 한 장 얹지 못한 초가집이었지만 서당 마루는 정갈이 쓸려 있었고 작은 책상 너머로 앉은 아이들의 눈빛에는 배움에 대한 기대가 가득하였습니다. 자, 얘들아. 오늘은 논어 첫 구절을 배워보자꾸나. 하기 시습지 부려겨로라 하였지.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어찌 기쁘지 아니한가. 아이들은 박선비의 가르침을 진지한 자세로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박선비는 아이들을 보며 잔잔한 미소를 띄었습니다. 한쪽에서는 순이가 도시락을 싸들고 아이들의 점심을 챙기고 있었지요. 얘들아, 글도 좋지만 밥도 잘 먹어야지. 모두 손 씻고 와서 먹자. 아이들은 자연스레 순이를 잘 따르며 마치 자식처럼 따랐습니다. 순이는 조용히 웃으며 아이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바라보았지요. 마을 사람들은 점차 서당을 중심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었지만 이제는 양반 출신 선비와 평민 여인이 함께 마을의 스승이 되었고 그 모습을 이상하게 여기기는커녕 오히려 자랑스럽게 여기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었지요. 정말 고맙소. 마을 아이들이 이렇게 밝아지고 어른들도 뭔가 마음을 다잡는 기분이요. 저는 도리어 이 마을에서 제 학문이 쓰일 곳을 찾아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서당이 자리 잡고 1년이 지나던 어느 날 마을 사람들은 박선비와 순이의 혼례를 직접 준비하였습니다. 누구도 지시하지 않았건만 누구보다도 자발적이고 정성스럽게 일손이 모였습니다. 마을 어귀에는 오색 천막이 걸리고 아이들은 들에서 꺾어온 들꽃으로 화관을 엮고 있었지요. 혼례날, 마을 광장은 환한 햇살과 꽃집, 사람들의 웃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전통 양반 혼례와는 달랐지만 그 어떤 예식보다 따뜻하고 진심이 담긴 잔치였습니다. 모두 혼례를 축하합시다. 두 분의 사랑과 헌신은 우리 모두에게 귀감이 되었소. 사위야, 우리 순이 잘 부탁한다. 너희들이 함께 나눈 고생이 이제 웃음으로 꽃 피우는 걸 보니 내 마음도 참 따뜻하구나. 어머님, 제가 평생을 바쳐 순이를 아끼고 지킬 것을 맹세드립니다. 그날 마을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음식을 장만하고 축가를 부르며 마을 전체가 기쁨에 물들어 있었습니다. 혼례가 끝나고 순이는 조심스레 박선비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토록 많은 축복을 받을 수 있다니 꿈만 같습니다. 순이, 이 모든 것이 당신 덕분입니다. 우리가 견딘 모든 시련이 오늘 이 날을 위해 있었던 것이겠지요. 혼례 후 첫날 밤 조용한 마루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며 두 사람은 긴 여정의 끝에서 비로소 평화를 누렸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이야기는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선비님, 저 아이를 가졌습니다. 박선비는 잠시 말을 잇고 순이의 손을 감싸 쥐었습니다. 정말입니까? 하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순이 고맙소. 정말 고맙소. 순이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고 박선비는 그녀를 부드럽게 끌어안았습니다. 그렇게 박선비와 순이는 떡두꺼비 같은 자식을 넷이나 낳고 오랫도록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며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우리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재미를 선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재미있는 영상도 많으니 즐겁게 봐주세요. 그럼 여러분 모두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세요. 우리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재미를 선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재미있는 영상도 많으니 즐겁게 봐주세요. 그럼 여러분 모두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세요.